2017년 대만에서 인터넷 모델이었던 천커창이 타이베이의 한 건물 지하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커창의 절친인 양시첸과 그녀의 남자친구인 챙유가 용의자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과 달리 사건은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천커창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커창은 대만 이란현에서 태어났으며 대만에서 유명한 인터넷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커창에게는 부모님 외에도 쌍둥이 언니가 있었고 언니의 이름은 천커지에입니다. 쌍둥이 자매는 이란현에서 아름다운 외모로 주목을 받았고 그 후 자매는 신베이로 가서 자신들의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보석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천커지에는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여러 차례 언론과 인터뷰를 했으며 대만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 가게 점원으로 불리기도 했었죠. 천커창은 인터넷 모델이었으며 때때로 외부 촬영 아르바이트도 하였고 e스포츠에서 게임 모델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각종 제품들을 홍보하기도 하였죠. 사건 당시 천커창은 신베이에 온 지 몇 달 되지 않았고 신베이시 반차오구에서 셋집을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1일 오전 10시경 천커창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언니인 천커지에는 그녀가 촬영을 하러 간다고 생각해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커창이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천커창의 언니인 천커지에는 동생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문자 메시지가 왔지만 자신이 어디 있는지 어물쩍 넘어가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지의 문구도 평소 동생의 문구와 많이 달랐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언니는 지역 경찰서로 찾아가 동생의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천커창의 휴대폰 신호를 위치 추적하였고 그녀의 휴대폰 신호는 신베이시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타이중 지역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천커지에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타이중 지역으로 달려갔고 동시에 그녀는 끊임없이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동생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수많은 연락 끝에 천커창이 낮에 촬영을 했다는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일은 천커창의 친구인 양시첸이 소개해줬고 사진사는 양시첸의 남자친구였던 챙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커지에는 양시첸의 페이스북에 찾아갔지만 그녀의 페이스북은 계속 오프라인 상태였습니다. 이날 천커지에와 남자친구 그리고 친척들은 신베이와 타이중을 뛰어다니며 끊임없이 천커창의 단서를 찾아다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천커지에는 계속 동생의 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월 2일 아침 8시 10분 동생의 전화기로 갑자기 연결이 되었습니다. 천커지에는 천커창의 이름을 불렀지만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타이중시에 있는 한 호텔의 직원이라고 말했고 비품실에서 이 휴대폰을 주어 분실 신고를 하려던 참에 때마침 전화가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0분 뒤 호텔로 달려간 천커지에는 휴대폰이 동생 것임을 알고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천커지에는 투숙객 정보를 알고 싶었지만 하지만 호텔 측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타이중 경찰은 호텔 경영진을 설득한 끝에 투숙객 정보를 알 수 있었고 그 결과 양시첸과 그녀의 남자친구 챙유가 투숙객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 초 양시첸은 챙유를 만나 교제하였고 그들이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양시첸의 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고 양시첸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때 챙유도 함께 있었습니다. 호텔에 묵고 있는 사람이 양시첸과 챙유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두 사람의 이름을 조회하였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양시첸은 전과가 없었지만 챙유는 사기 및 과실상해 등 전과가 있었고 심지어 강간 혐의로 수배 중이었죠.
호텔 직원은 그들이 아직 체크아웃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경찰은 즉시 양시첸과 챙유를 체포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투숙했던 1122호실을 수색한 경찰은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천커창의 의료보험증과 운전면허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챙유의 몸을 수색하자 천커창의 교통카드와 신용카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호텔 CCTV를 확인한 결과 3월 2일 새벽 2시 39분에 챙유가 방을 나와 같은 층 엘리베이터 옆 비품실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천커창의 휴대전화를 버린 사람이 챙유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을 경찰서로 연행하였고 두 사람을 분리한 뒤 끊임없이 천커창의 행방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때까지 경찰은 천커창이 아직 살아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챙유는 그날 천커창과 신베이에서 촬영을 마친 후 장시성을 가진 사진작가에 의해 천커창이 끌려갔다고 말했고 천커창의 소지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때 천커창이 자신의 가방을 놓고 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중 경찰은 바로 신베이 경찰에게 수사를 의뢰했고 조사 결과 사진작가 장 씨는 실제로 사진작가가 아니었고 챙유의 옛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장 씨는 2달 여전에 항저우로 갔고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자 챙유는 자신의 기억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말을 바꿨습니다. 천커창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했고 촬영을 마친 후 혼자 먼 곳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였죠. 하지만 조사 결과 천커창은 남자친구와 싸운 적이 없었고 사이도 좋았습니다. 챙유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이어나갔지만 결국 경찰의 추궁 끝에 그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고 천커창의 시신이 타이베이 난강구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여자친구가 당신이 천커창을 살해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챙유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을 때 죄책감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시첸이 차고 있는 손목시계가 천커창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월 3일 새벽 2시경 경찰은 챙유가 자백한 빌딩에 도착했고 챙유의 안내에 따라 오랫동안 방치된 지하상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무판자로 덮여있던 천커창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을 따로 신문했지만 그들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버전을 들려주었습니다. 챙유는 이 사건의 주모자가 양시첸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시첸은 자신의 외모가 천커창보다 낫다고 생각했지만 종종 천커창에게 모델 일을 빼앗겼고 그쪽 업계에서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양시첸은 룸살롱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결국 양시첸은 천커창을 질투하였고 자신의 남자친구인 챙유에게 천커창을 제거하도록 교사했습니다. 양시첸은 촬영 작업을 핑계로 천커창을 불러냈고 그곳 빌딩으로 간 뒤 양시첸의 지시로 천커창을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겁을 먹었고 타이중으로 도주했다는 것입니다. 양시첸은 펑펑 울며 천커창은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양시첸은 천커창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인 챙유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그날 집에서 쉬고 있었고 천커창의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천커창의 시계에 대해 양시첸은 자신의 남자친구의 시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자백은 경찰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먼저 사건 건물의 CCTV를 확인하였고 3월 1일 12시 34분에 한 쌍의 남녀가 건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챙유는 이것이 바로 자신과 양시첸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시첸은 자신과 비슷하지만 자신이 절대 아니라고 말했고 제3자라며 경찰에게 이 여성을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챙유는 천커창이 건물 반대편에서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건물 반대편 CCTV를 확보했고 사건 시간대 천커창과 매우 유사한 여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 계단에서 경찰은 천커창의 신발 및
마스크 2개와 빈 생수병을 발견했습니다. 챙유는 마스크가 자신과 양시첸의 것이라고 말했고 빈 생수병은 양시첸이 편의점에서 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증거들을 DNA 검사를 위해 실험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자국을 채취했지만 챙유의 발자국만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시첸의 휴대폰 신호는 사건 현장 범위에 있었습니다. 마스크와 생수병의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풀리겠지만 검사하는 데 시간이 걸려 일단 두 사람은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양시첸의 어머니는 딸의 결백을 굳게 믿었고 딸이 수감되자 딸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그녀는 집 근처의 장소들을 샅샅이 뒤져 마침내 딸의 알리바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양시첸은 사건 당일인 3월 1일 집에 있었고 오후 6시 20분이 되어서야 집을 나갔다는 CCTV를 확보했죠. 천커창의 사망 추정 시간은 오후 1시 30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반대편으로 혼자 들어온 여성은 천커창이 아니라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황씨라는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챙유와 같이 갔던 여성의 정체는 인근 CCTV를 통해 천커창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CCTV가 흐릿했고 그날 한파가 몰아쳤으며 2명 모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어 분간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천커창과 양시첸은 나이도 같고 키도 비슷했었죠. 양시첸의 휴대폰 신호가 범행 현장에 나타난 이유에 대해 그녀는 아버지의 영결식 당일에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이를 확인한 결과 전화기를 훔친 사람은 다름 아닌 챙유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정확한 정보가 없지만 아마도 챙유가 양시첸의 휴대폰을 팔고 심카드는 보관한 다음 사건 당일 자신의 휴대폰으로 삽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손목시계는 챙유가 양시첸에게 고의적으로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스크와 생수병에서 나온 DNA는 양시첸의 것이 아닌 피해자 천커창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월 6일 양시첸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으며 범죄에 관련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석방되었습니다. 챙유는 중학교 때부터 전과를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악행을 숨기기 위해 이름도 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시첸과 사귈 때 이미 다른 여성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챙유는 자신이 유명한 사진작가이고 재벌이라며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는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종종 고급차를 렌트했으며 가끔 고급차 매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었죠. 챙유는 사진작가를 가장하고 사진을 찍는다는 명목으로 여성 모델을 초대한 다음 성폭행을 하여 수배 중인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 챙유는 쌍둥이 자매를 주목하고 관련 계획을 세웠습니다. 천커창과 촬영 약속을 잡게 된 챙유는 3월 1일 천커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후 1시경 챙유는 천커창에게 촬영 장소에 가기 위해 그 건물을 통과해야 갈 수 있다고 속였고 천커창은 아무 의심 없이 건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챙유는 천커창을 지하로 유인했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챙유는 결국 그녀를 강간한 뒤 질식시켜 살해했습니다. 이후 챙유는 천커창의 소지품을 챙긴 뒤 그곳을 떠났습니다. 검사는 챙유에게 가장 무거운 형량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10일 판사는 챙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챙유는 사형을 면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난 후 양시첸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검찰청에 형사 보상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2017년 12월 6일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챙유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2차례 항소했지만 2020년 10월 15일 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1998년 10월 11일 오전 7시경 신문 배달부는 여느 때처럼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에 그 집의 아저씨는
오토바이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와 배달부와 인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집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타이베이에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산악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외딴 곳이라 길이 익숙하지 않으면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신문 배달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고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관문 입구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빨간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신문 배달부는 몇 차례 그 가족을 불렀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배달부는 이웃집으로 간 뒤 이웃과 함께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자 부부는 거실에서 쓰러져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혈흔은 거실 사방으로 튀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부부는 총 112곳에 자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팔과 팔꿈치에 방어운이 남아 있었고 남성은 10곳, 여성은 무려 13곳의 방어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부부와 범인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은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혈흔이 묻은 여러 개의 발자국을 채취했고 사후 대조 결과 부부의 발자국과 신원 미상의 발자국이 몇 개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3명 이상일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남성은 롤렉스 시계를 여전히 차고 있었지만 현금이 사라졌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이 사건이 강도살인 사건이라고 믿었습니다. 조사를 받은 이웃들은 전날 밤부터 사건 당일 아침까지 개 짖는 소리는 물론 싸움 소리나 고함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가족은 대형견 몇 마리를 키우고 있었고 강도살인이었다면 대형견들이 짖지 않은 이유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사실 이웃들은 모두 그 가족과 친척들이었습니다. 친척들에 따르면 그들 부부 사이에는 아들 린칭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하루 종일 조사하는 동안 아들을 만나지 못했고 아들의 자동차는 집에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린칭회가 노는데 정신이 팔려 집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전날 밤 린칭회는 집에 있었고 친구들까지 데리고 왔었다고 말했죠. 한편 경찰은 2층에 있는 린칭회의 침실에서 린칭회의 가족 것이 아닌 여러 개의 혈흔이 묻은 신발 자국을 발견합니다. 이에 경찰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는 린칭회가 범인에게 납치되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린칭회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린칭회의 부모는 현지에서 사업을 크게 성공하여 투자도 병행해 매우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전 결혼해서 두 딸을 낳았고 이혼 후 딸들은 전처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 후 린칭회를 낳았고 사실상 외동아들이나 마찬가지였죠. 부부는 아들이 하나뿐이라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부부는 넉넉한 경제적 여건으로 아들의 학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린칭회가 중학교 때 부부는 등하교를 잘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도 사주었고 그가 18세가 되었을 때 스포츠카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린칭회는 공부에 집중하지 않았죠. 중학교를 졸업한 후 린칭회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고 5년제 전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린칭회는 그곳에서 3년 만에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실망한 아버지는 그에게 자신의 사업을 이어받으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곧 그만두게 됩니다. 경찰은 린칭회의 행방을 알 수 없자 그가 나타나길 바라며 강도 살인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언론에 흘렸습니다. 그리고 사건 다음 날인 아침 7시경 린칭회와 친구 3명이 자신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린칭회의 모습은 마치 부모가 남인 것 마냥 침착하고 태연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따로따로 신문을 받았고 만장일치로 그들은 같은 알리바이를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10월 10일 저녁에 집에 있었지만 밤 11시경 린칭회의 차를 몰고 양밍산과 해변으로 놀러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렇게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까? 아침에 TV를 보았고 집에 일이 생긴 걸 알아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들의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고 집요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미리 입을 맞춘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심리전을 펼치기로 결정합니다. 경찰은 4명을 큰 강당으로 데려갔고 내 구석에서 동시에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텅 빈 강당에서 그들은 멀리서 서로를 볼 수는 있지만 경찰이 무엇을 물었는지, 친구들이 무엇을 말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신의 한 수는 곧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4사람은 불안해하고 쩔쩔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들 4명의 손톱에 검붉은 색이 묻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에 대해 린칭회는 양밍산에서 모기에 많이 물렸고 긁었을 때 핏자국이 남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손톱에 남은 검붉은색 부분을 채취하였고 혈은 검사 결과 사건 현장의 혈흔과 일치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는 그들은 한 명씩 흔들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모두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2명의 공범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2사람을 체포하게 되었고 린칭회는 무려 5명의 친구와 함께 부모를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린칭회는 수옌저와 약 1년 동안 알고 지냈고 다른 3 소녀와는 만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으며 라이잉위와는 만난 지 1달도 채 되지 않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끈끈하게 어울려 다녔습니다. 사건 얼마 전부터 라이잉위와 수옌저는 린칭회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셋 중 누구도 일하지 않았고 빈둥빈둥 놀기만 했었죠. 린칭회의 부모는 당연히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종종 수옌저와 라이잉위 앞에서 아들을 꾸짖곤 했습니다. 그로 인해 린칭회는 모멸감을 느꼈고 부모에 대한 증오는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10월 3일 린칭회는 자신의 집에서 5명의 친구에게 부모를 제거하고 싶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5명의 친구들 모두 그의 부모를 제거하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후 며칠 동안 그들은 부모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린칭회의 부모에게 수면제를 탄 차를 마시도록 한 다음 그들이 의식을 잃었을 때 염화칼륨 주사로 제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 다음 부모를 차로 옮기고 차를 산 아래로 밀어 교통사고처럼 보이게 하자고 제안하였죠. 조스이는 당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이었고 린칭회는 그녀에게 수면제와 염화칼륨을 훔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과 8일에 조스이는 수면제와 염화칼륨을 훔치는 데 성공합니다. 라이잉위와 수옌저는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해 미리 수면제를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10월 10일 오후 6시경 6명은 2층 린칭회의 방에서 부모의 살해에 관해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토론이 끝난 뒤 린칭회와 수옌저는 1층 거실에서 부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나머지 4명은 린칭회의 방에 머물며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10시경 린칭회의 부모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는 린칭회가 한심해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기 민망한 수옌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린칭회는 아버지에게 혼난 것이 매우 화가 났고 계획에 따라 부모를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부모는 거실에서 쉬고 있었고 린칭회는 수면제 가루를 꺼내 부모에게 드릴 차를 탔습니다. 하지만 약을 탄 차는 파랗게 변했고 부모의 의심이 두려워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때 린칭회는 강도살인으로 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오후 11시경 부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후 린칭회는 부모가 잠들었는지 2차례나 확인했습니다. 10월 11일 새벽 1시 30분경 결국 공격은 시작되었고 린칭회의 부모는 그들의 공격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집안은 혈흔으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이후 6명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집을 불태우기로 결정합니다. 린칭회는 집에 보관하고 있던 12병의 알코올을 발견했고 나머지 5명에게 나눠주고 집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린칭회는 라이잉위를 자신의 방으로 보낸 뒤 짐을 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어 린칭회는 밖으로 나가 가스 2통을 가져왔습니다. 한 통은 2층으로 옮겼고
한 통은 거실에 두었습니다. 린칭회와 수엔저는 도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가 잠들기 전 갈아입은 옷과 가방을 뒤져 약 150만 원을 훔쳤습니다. 새벽 3시경 6명이 차에 타기 전에 린칭회는 수엔저에게 주방 옆문으로 불을 붙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수엔저는 불을 붙이는 신용만 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결국 불은 타오르지 않았고 사건 현장은 완벽하게 보존되었죠. 이후 6명이 탄 차량은 공중화장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몸에 묻은 혈흔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새벽 4시경 류이순과 조스이는 차에서 하차했고 오전 7시경 4명은 중리시의 한 호텔에서 투숙했습니다. 이날 정오쯤 4명은 호텔을 나와 남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중에 차가 고장나서 수리를 맡기고 그들은 택시를 이용해 그날 밤 신주시의 한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12일 새벽 4시경 그들 4명은 호텔에서 자신들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류이순과 조스인에게 전화를 걸어 말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그날 아침 4명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5명의 공범에 대한 형량은 수엔저는 15년 10개월, 라이잉위는 10년, 류이수는 5년, 장유루는 14년, 조스이는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린칭회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린칭회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했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2013년 3월 15일 대만 신베이시의 경찰서로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진환정이라는 여성이 한 공원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처리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죠. 편지를 받은 경찰은 즉시 그 공중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후 변기 옆에는 수상한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비닐봉지를 풀어헤치자 여러 겹의 옷이 쌓여 있었고 그 옷들을 걷어내자 머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봉지 안에는 비교적 많은 소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실종된 여성이 있는지 조사했고 편지의 내용과 일치하게 진환정이라는 여성이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여성이 진환정으로 추정했고 그녀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자신의 딸이 맞는지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확인 후 그 자리에서 통곡하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큰딸의 과일 장사를 돕기 위해 진환정과 따로 살았고 고향집에는 자신의 아들 진가부와 딸 진환정만 함께 살고 있었다고 알렸습니다. 지난해 12월 진환정이 실종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죠. 경찰은 진환정의 기본적인 대인관계를 확인한 후 그녀가 살해된 동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놀랍게도 사건 2년 전부터 진가부는 진환정을 위해 총 5개의 생명보험을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진가부의 이러한 행동은 경찰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진가부는 1975년생으로 5명의 남매 중 셋째였으며 위로는 누나와 형이 있었고 밑으로는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었죠. 그는 요리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사건 2년 전부터 식당을 자주 옮겨 다녔기 때문에 수입은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2012년 진가부는 동료들의 도움으로 중국인 여성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진가부는 평소 말수가 적고 친구가 많지 않았으며 외출도 거의 하지 않으며 얌전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일부 이웃의 눈에 진가부의 행동이 약간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진가부는 가끔 차에 멍하니 앉아 아는 사람을 보면 실소를 터뜨려 불편함을 주기도 했었죠. 일부 사람들은 그가 약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진가부는 얌전한 인물이었지만 사석에선 광적인 사생팬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진가부의 소지품을 조사하던 중 노트가 발견되었고 노트에는 음란한 내용이 많이 적혀 있었죠. 그 내용의 대부분은 여배우인 탕문원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진가부는 탕문원에게 자신의 상반신 사진을 보냈으며 정액이 묻은 화장지 뭉치를 탕문원에게 보내기도 했었죠. 진환정은 한때 아름답고 평범한 여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진환정은 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결국 학교마저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뒤 18살 때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결혼 후 고향을 떠났지만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2002년 진환정은 4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혼은 진환정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환정은 우울증을 앓았고 한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었죠. 이후 이웃들은 진환정이 짙은 화장을 하고 밖에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진환정은 이 시기 몸을 팔고 있었습니다. 또한 진환정은 정신질환 때문에 정부로부터 매달 지원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지원금이 실제로 진환정에게 주어졌는지도 의문입니다. 때때로 진환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려면 오빠와 자야 해요 라고 불평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진환정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웃들은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진환정은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 2012년 말 인생의 종착점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진가부는 사건 2년 전부터 여동생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했고, 결국 여러 개의 보험금을 감당할 수 없어 그중 하나의 보험은 중간에 해지되기도 했습니다. 2012년 12월 마침내 진가부는 범행을 실행하게 됩니다. 진가부는 여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으며 머리는 냉장고에 보관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요리사 경험을 살려 부패를 막기 위해 소금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12월경 아내가 진가부의 고향집에 왔을 때 진환정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진가부는 아내에게 침착하게 여동생이 실종된 것 같다고 말했죠. 그러나 아내는 곧 역겨운 냄새를 맡았고 진가부에게 청소를 하고 싶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진가부는 이때 밖에서 나는 연기 냄새라며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 시기 진가부는 아내를 통제하기 시작했고 그의 아내는 점차 진가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2월 26일 아내는 급히 중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내는 처음에 고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녀는 우연히 냉장고에서 머리를 발견했다고 시인했고 진가부가 너무 두려워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처음 대만에 도착했을 때 진가부는 아내에게 보험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리 허가 문제로 인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죠. 아내가 떠난 후 진가부는 머리를 처리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진가부는 3월 11일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 이틀간 휴가를 신청했고 13일 새벽 4시경 진가부는 헬멧을 착용하고 검은 비닐봉지를 든 채 자신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 공중화장실은 이전에 진가부가 군복무를 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곳 기차역에 도착한 후 진가부는 먼저 화장실에 들렀고 옷을 갈아입어 완벽하게 위장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공중화장실로 향한 뒤 봉지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또한 진가부는 수사 방향에 혼선을 주기 위해 다른 남성의 정액을 묻혀놓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진가부는 완벽한 범행이라고 자신만만했고 비닐봉지가 발견되면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났지만 그 봉지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진가부는 청소부가 봉지를 발견하고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진가부 입장에선 어떻게든 봉지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나야 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은 진환정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이었죠. 그러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진환정이 실종된 후 7년이 지나야 가능했습니다. 진가부는 당연히 몇 년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진가부는 자신이 직접 편지를 쓴 다음 경찰서로 보낸 것이었죠. 진가부는 자신의 필적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획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필적 대조 결과 진가부가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편지에서 진가부는 진환정을 언급했었습니다. 사실 진환정은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 개명한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서야 진환정의 이름을 알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진가부는 자신에게 정신장애 진단서를 발급한 상태였습니다. 진가부는 이를 10분 활용해
조사 내내 미친 척을 하기도 했었죠. 그는 외계인들이 자신의 몸에 칩을 이식했다며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진가부의 정신 감정 결과 그는 지극히 정상인이었습니다. 또한 진가부는 공중화장실 지역에 간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그러나 진가부는 그 지역에서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신호 또한 정확히 공중화장실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진가부의 집 밥솥과 화장실 벽에서 진환정의 혈흔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경찰은 아래층 이웃을 방문했는데 진환정이 사라진 며칠 동안 위층에서 고기 분쇄기 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정화조를 조사했지만 시간이 너무 흘러 진환정의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증거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가부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가부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형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서 둘 다 10개월 동안 배 아파서 난 자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는 판사에게 이미 딸을 잃었지만 아들마저 잃을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2015년 4월 30일 판사는 진가부의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진가부를 사형시킨다면 어머니를 2번 죽이는 것이라며 결국 진가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3년 2월 16일이었습니다. 첸진푸와 그의 아내였던 장추이핑은 커피숍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족들은 며칠 동안 두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아 2월 20일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죠. 부부가 실종된 지 10일 후인 2월 26일이었습니다. 첸진푸의 시신은 커피숍에서 불과 130m 떨어진 단수이강 유역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2일 단수이강 유역에서 장추이핑의 시신도 발견되었죠. 경찰은 처음에 2명의 희생자 모두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법의학 조사 결과 두 희생자는 몇 군데 자상을 입었고 숨진 뒤 물에 빠진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경찰은 부부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했으며 가장 유력한 동기는 금품 목적으로 보았습니다. 장추이핑의 시신이 발견된 후 그녀의 지갑은 시지안 대학교의 여자 화장실에서 버려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1934년생인 첸진푸는 대만의 부유한 사업가로 일본 타쿠쇼쿠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로 지냈었죠. 또한 일본에서 2개의 무인도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재력가였습니다. 첸진푸의 아내는 1956년생으로 타이베이에 있는 시지안 대학교에서 부교수로 활동하고 있었죠. 첸진푸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대만의 신베이시에 위치하고 있었던 문제의 커피숍 근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그 커피숍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2009년부터 단골 손님이 되었죠. 그곳에서 부부는 커피숍 매니저였던 셰이안을 알게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여동생은 유학 중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셰이안의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첸진푸는 2010년부터 셰이안을 양녀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후부터 첸진푸는 정기적으로 셰이안을 후원하게 되었죠. 부부의 은행 계좌를 조사한 결과 2월 27일 변장한 한 여성이 장추이핑의 은행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려던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해 실패로 돌아갔었죠. 그 여성은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 창구도 가게 되었지만 수상하다고 생각한 은행 직원에게 거절당했었습니다.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셰이안에게 수상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부가 실종된 날 커피숍 직원은 셰이안이 몸을 적신 채 가게로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녀는 단지 단수이강에 떨어졌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었죠. 변장을 하고 돈을 인출하려던 여성이 셰이안과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은행 직원이 확인시켜주게 됩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수일 동안 물에 잠겨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셰이안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시신을 발견했다고 재빨리 알리기도 하였죠. 경찰은 커피숍을 수색하던 중 부엌에서 3개의 혈흔을 발견하게 되었고 셰이안과 커피숍 사장 루빙웅 그리고 커피숍 주주 2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을 체포하게 됩니다. 4명 모두 살인 및 증거인멸에 연루된 혐의를 받게 되었죠. 셰이안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부검 사진을 보고 미안하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처음 그녀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루빙웅은 가계 확장으로 인해 자본 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첸진프 부부가 재산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4명이 공모하여 돈을 강탈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루빙웅을 포함해 다른 2명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3명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죠. 경찰은 셰이안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하였고 남성 3명은 모든 혐의를 벗게 됩니다. 3명에게 누명 씌우는 것이 실패하자 셰이안은 계속해서 증언을 바꾸게 됩니다. 그녀의 또 다른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그녀는 첸진프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가족의 재정 문제로 첸진프와 계속 관계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첸진프의 관계를 남자친구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남자친구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남자친구 제안으로 첸진프를 제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첸진프가 오히려 그녀에게 자신의 아내를 제거해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첸진프는 자신의 아내를 제거해주는 조건으로 약 10억 원과 집을 주기로 제안했다고 합니다. 셰이하는 첸진프의 악행을 장추이핑에게 폭로했지만 그녀는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2명 모두 살해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죠. 그녀는 성폭행을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첸진프의 몸에 있는 반점, 가슴 털 등의 특징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사는 그 나이 때 노인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신체 조건이라며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사건 몇 달 전인 2012년 9월 셰이아는 수면제를 사러 병원 2곳을 찾았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셰이아는 미리 음료수에 수면제를 넣은 뒤 피해자 부부를 커피숍으로 초대했고 부부는 음료수를 마신 뒤 쓰러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후 셰이아는 피해자를 한 명씩 부축해 강으로 데려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녀가 부부를 강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본 목격자도 있었죠. 그런 다음 그녀는 강가에서 그들을 살해 후 강에 유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부를 살해 후 그녀는 첸진프의 계좌에서 약 1,500만 원을 인출했었죠. 2013년 10월 29일 법원은 셰이안에게 살인 및 강도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7년 4월 20일 그녀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녀는 노부부의 은혜를 왜 배신으로 보답한 것일까요? 오늘 2003년 5월 13일 대만 중앙에 위치한 난터우현에서 중년 부부가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부부는 그곳에서 노출된 다리를 보고 맙니다. 부부는 그 다리가 사람인지 마네킹인지 알 수 없었고 겁에 질려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부부는 즉시 내려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죠. 경찰이 도착한 뒤 함께 확인해 보니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목에는 느슨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 여성의 특징을 공개한 후 그 여성의 아들이 나타나 여성의 신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체니링이라는 여성으로 스낵바를 운영하고 있었죠. 경찰은 체니링의 소지품과 귀금속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강도살인으로 판단했고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경찰이 체니링의 계좌를 조회해보니 낯선 남자가 ATM 기계에서 그녀의 돈을 인출하려던 모습이 포착됩니다. CCTV 속 남성은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죠. 다행히 체니링의 왼손 손바닥에는 7개의 숫자가 있었고 경찰은 이 숫자가 누군가의 유선 전화번호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전화번호는 사건 현장에서 60km 이상 떨어진 수이상향이라는 지역에 등록된 전화번호였고 임차인은 첼루이친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이어 경찰은 피해자 체니링의 휴대폰 기록을 추적했고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 체니링의 휴대폰은 서로 다른 공중전화에서 3건의 통화 기록이 있었고 통화를 한 시점 전후로 공중전화에서 같은 차량이 CCTV에 포착된 것이었죠. 그 차량의 소유자가 바로 첼루이친이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은 평범하지 않았고 상당히 특이했죠. 첼루이친은 1974년 정비샤라는 여성과 결혼해 아들과 2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1985년 정비샤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같은 해 첼루이친은 미혼모인 왕수잉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수잉은 전 남편 사이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왕수잉의 아들은 이제 첼루이친의 성을 따르게 되었죠. 그러나 1996년 왕수잉은 세상을 떠났고 이듬해 첼루이친은 얄리친이라는 여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얄리친의 아들도 첸의 성으로 바뀌게 되었죠. 첼루이친은 자신이 불교인이라고 주장하며 때때로 여가 시간에 자선 활동을 하러 사원에 가기도 했었죠. 경찰이 첼루이친의 집에 갔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경찰은 첼루이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정보를 알아냈고 경찰이 기독교 병원에 갔을 때 첼루이친의 얼굴은 붓고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병상에 누워있는 첼루이친에게 사건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했고 그는 모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첼루이친을 돌보고 있던 여자친구가 피해자인 체니링의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는 이 사실을 알고 첼루이친이 선물한 것이라고 알렸죠. 또한 시계 외에도 사원과 첼루이친의 방에서 피해자의 소지품이 발견됩니다.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첼루이친은 자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03년 5월 9일) 첼루이친은 친구를 통해 자이시의 한 식당에서 체니링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첼루이친은 도박으로 빚을 지고 있었고 돈이 절실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0일 저녁 7시경 첼루이친은 공중전화로 체니링에게 전화를 걸었고 내일 놀러 가자며 그녀를 꼬시게 됩니다. 그렇게 다음 날 체니링은 첼루이친의 차에 올라타게 되었죠. 이때 첼루이친은 수면제 분말이 들어있는 캡슐을 그녀에게 건네면서 영양제라고 속였고 체니링은 그 캡슐을 섭취한 뒤 잠들고 말았습니다. 이후 첼루이친이 그녀를 살해한 것이었죠.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동료들과 사건을 논의하고 있었고 이때 한 검사는 첼루이친이라는 말을 듣고 친숙한 이름이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첼루이친은 보험 사기 의혹을 받고 있던 인물이었죠. 1985년 설날 첼루이친과 결혼 11년 차였던 정비샤는 집 천장에서 떨어진 천장 선풍기에 맞았고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원 중 그녀는 병상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고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병원 침대의 높이는 지상에서 약 70cm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때 첼루이친은 약 9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었죠. 1988년 4월 21일 저녁 왕수잉의 아들 체니지는 과외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고 첼루이친은 체니지에게 왜 늦었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체니지의 태도가 좋지 않아 결국 첼루이친은 손찌검을 했고 체니지가 피하려다 넘어져 머리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결국 병원으로 이송된 지 3일 만에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때도 역시 첼루이친은 보험금을 수령했었죠. 1995년 8월 3일 첼루이친의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다 넘어졌고 집에 돌아온 뒤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죠. 이때 첼루이친은 약 1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1996년 8월 19일 밤 12시 경찰서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운전석에 있던 왕수잉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첼루이친은 그날 밤 아내가 차를 몰고 나갔고 나간 지 2시간이 지난 후 경찰로부터 아내의 소식을 들었다고 답했죠. 하지만 이번 사고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왕수잉의 부상은 머리에 집중돼 있었고 그 정도 부상이면 가드레일이 심하게 파손돼야 하며 차량 또한 심하게 파손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약간 금이 간 범퍼와 앞유리를 제외하고는 온전했습니다. 또한 차량이 가드레일과 부딪히면 반동으로 인해 뒤로 튕겨져 나와야 할 테지만 사고 차량은 가드레일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첼루이친은 그날 집에 있었고 외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죠. 결국 이번에도 첼루이친은 약 4억 2천만 원의 보험금과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두 번째 부인이 사망한 후 이듬해인 1997년 첼루이친은 세 번째 부인 얄리친과 결혼하게 됩니다.
1998년 10월 얄리친의 아들 첸종칭이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첼루이친이 신고했었죠. 그러나 첼루이친은 첸종칭이 어디서 사고를 당했는지, 교통사고 후 첸종칭이 혼자 집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첸루이친은 첸종칭이 병원에서 사망한 후에야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죠. 그가 신고했을 때는 이미 20일이 지났기 때문에 수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첸종칭은 당시 중학생이었고 위험한 환경에 접촉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첼루이친은 첸종칭이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5개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이때부터 언론도 보험 사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은 결백하다며 호통치기도 했었죠. 2003년 채니링의 사건이 드러나면서 이전 가족들의 수상한 죽음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첼루이치는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증거를 제시하라고만 답했죠. 다행히 첼루이친 동료의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왕수잉이 교통사고가 났던 날 밤 그곳 주변에서 첼루이친을 태우고 집에 데려다 주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의 알리바이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왕수잉의 사건에 대해 첼루이친은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부부는 그날 차 안에서 돈 문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때 첼루이치는 분노에 휩싸여 뒷좌석에 있던 몽둥이를 집어들었고 결국 아내를 공격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내를 운전석으로 옮겨 교통사고처럼 위장한 것이라고 밝혔죠. 그러나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신문 중 첼루이치는 침묵을 선택했고 경찰은 첼루이친에게 두 딸에게 미안하지도 않냐고 물으며 딸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해달라고 설득했죠. 첼루이치는 딸들의 말을 듣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을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죠. 결국 첼루이치는 두 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게 됩니다. 1985년 그의 아내 정비샤는 선풍기가 떨어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첼루이친이 아내를 돌보러 병원에 갔을 때 두 사람은 일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내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바닥에 내리쳤다는 것이었죠. 1988년 체니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첼루이치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결국 그는 체니지의 머리를 잡고 콘크리트 벽에 내리쳤습니다. 1995년 첼루이치는 자신의 아들이 불량배들과 어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들을 혼내는 중 결국 돌을 집어들어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1998년 10월 6일 첸종칭은 두통을 호소했고 이때 첼루이치는 진통제라며 수면제를 건넸습니다. 밤 12시경 첸종칭은 의식을 잃었고 그는 자고 있던 아내에게 첸종칭을 병원에 데려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첸종칭을 부축해 집을 나오자마자 그는 첸종칭을 계단에서 밀었습니다. 사실 두 번째 부인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부터 경찰과 보험회사는 첼루이친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첼루이친은 증거가 있냐며 따졌고 목격자 또한 없었기 때문에 수사의 난항을 겪었던 것이죠. 첼루이친이 체포된 후 경찰은 그의 거주지에서 여러 여성들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성들은 대부분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수년 동안 실종 상태인 여성이 있었죠. 실종된 여성은 황신이라는 여성이었고 첼루이친의 두 번째 부인 왕수인과 가장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1995년 6월 황신이는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집을 나섰고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황신이의 실종이 첼루이친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했고 그 이유는 한때 첼루이친이 황신이에게 돈을 빌렸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첼루이친은 황신이의 실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고 증거 또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결국 미결로 남게 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첼루이치는 수차례 재판을 받았고 첫 번째 재판에서 첼루이치는 5개의 사형과 1개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러나 5심에서 재판부는 첼루이친이 처자식을 살해한 자백이
감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고 결국 그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행히 채니링의 사건에서는 사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죠. 2013년 4월 19일 사형 직전까지 첼루이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처형 후 경찰은 병원 6곳과 접촉해 첼루이친의 장기를 기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6곳 모두 그의 장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6년 대만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죠. 먼저 그들의 가족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류지친은 당시 48세였고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류지친의 아내인 린젠미는 당시 35세로 남편보다 13살 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부부에겐 5명의 자녀가 있었죠. 당시 장남은 과학기술대학교에서 1학년으로 재학 중이었고 차남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으며 장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죠. 세 자녀는 모두 류지친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었습니다. 이후 린젠미와 결혼 후 2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차녀는 중학교 1학년이었고 막내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2006년 9월 8일 화롄시 지안양 지역에서 신고가 접수됐고 그 신고 내용은 한 주택에서 악취가 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집으로 출동했고 노크를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강제로 문을 개방한 후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경찰이 안으로 들어가자 모든 문과 창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이때 오후 8시경이었고 어둠 속에서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켜보니 집은 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악취를 따라 3층으로 올라갔고 조심스레 3층 욕실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비좁은 욕실에는 5구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악취가 걱정됐는지 화장실 환풍구와 문틈을 테이프로 겹겹이 붙여놓은 상태였습니다. 1층 뒷문 아래쪽 문틈도 수건으로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분명 범인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냄새가 새어나와 이웃들에게 의심을 산 것이었죠. 조사 결과 시신들은 모두 류지친의 자녀들로 밝혀졌습니다. 5 자녀들 모두 옷차림은 단정했고 손과 발은 모두 철사와 테이프로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불로 덮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집안을 수색하던 중 2개의 메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A4 용지였고 용지에는 아이들이 위급하니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A4 용지는 둘둘 말아 현관문 틈에 꽂혀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폐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지폐에는 아이들이 묶여서 통제당하고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지폐는 거실 재떨이 밑에 눌려 있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메모를 쓴 인물은 아이들의 아버지인 류지친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약 66만 원을 발견했고 부부의 휴대폰과 배터리 그리고 신분증은 모두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집에서 디지털 카메라도 발견되었는데 메모리 카드는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카메라는 나중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부검인은 5명의 자녀들 모두 교살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류지친이 구조 메시지를 작성했기 때문에 부부를 찾는다면 진실은 쉽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부부를 찾기 위해 대규모 수색을 시작했고 인근 500여 개의 CCTV도 확인했지만 부부는 마치 증발이라도 한 듯 완벽하게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류지친은 원래 타이동에 살았으며 대만 안보국에서 근무했었고 10여 년 전 화롄으로 이주한 후 타이동에 있는 가족과 왕래를 끊은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았죠. 이를 통해 류지친이 가족에게 무관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린젠미는 자신의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류지친과 결혼하면서부터 가족들과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2004년 린젠미의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린젠미는 관례에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때 류지친은 죽은 부모한테 뭐하러 무릎을 꿇냐며 따지기도 했었습니다. 부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고 주변인들의 진술을 고려할 때 류지친은 자신의 가족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린젠미는 류지친에게 순종적인 아내였습니다.
2006년 8월 28일 린젠미는 셋째 언니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됩니다. 린젠미가 결혼한 후 두 사람의 연락은 줄어들었고 보통 한 달에 한 번꼴로 연락을 했었죠. 이때 린젠미의 언니는 그녀가 우울하다는 것을 알아채고 이유를 물었지만 린젠미는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9월 4일 류지치는 갑자기 직원에게 자신의 아이가 수술을 해야 한다며 타이베이로 데려갈 것이라고 알렸고 며칠 동안 가게에 나오지 못한다고 알렸습니다. 이것은 류지친이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죠. 같은 날인 9월 4일 다른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갔지만 장남은 아직 계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장남이 첫 번째 범행 대상이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정오쯤 막내 아들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막내 아들이 두 번째로 살해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차남은 그날 수업이 많아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고 그가 세 번째로 살해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음 날인 2006년 9월 5일 장녀와 차녀는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교했었습니다. 두 딸은 전날 집에 있었지만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날 오전 차남이 등교하지 않아 선생님은 집에 전화를 걸었고 이때 린젠미는 아들이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 쉰다고 알렸습니다. 그날 오후 11시 30분경 류지치는 불이 나게 차를 몰고 나간 후 펜치를 구입했습니다. 장녀와 차녀는 그날 밤부터 새벽 사이에 살해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녁에 먹은 음식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9월 6일 10시경 아이들의 일부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아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집을 방문했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린젠미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부부는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9월 7일 막내 아들 선생님은 오후와 저녁에 류지친의 집을 방문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경 한 이웃은 류지친을 집 주변에서 목격했습니다. 아마도 류지친이 집에 가서 무언가를 확인하거나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날인 9월 8일 이웃의 신고로 그렇게 아이들이 발견된 것이죠. 9월 11일 아침 지안 기차역에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 류지친이 목격되었습니다. 류지친의 차량 역시 지안 기차역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부가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10월 16일 류지친과 유사한 남자가 슈퍼에서 고량주를 구입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계산할 때 약 10초 동안 벽을 응시했고 그 벽에는 이 사건에 관한 기사가 붙어 있었죠. 부부가 범인이라고 가리키는 증거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 직전 류지치는 자녀들을 위해 개설한 계좌에서 약 2천만 원에 달하는 예금 전액을 인출했습니다. 이 금액은 부부가 도피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법의학자는 아이들을 결박한 테이프에서 섬유를 채취했고 집에 남아있던 흰 장갑과 테이프에 남은 섬유는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갑에서 부부의 DNA가 발견되었죠. 또한 테이프에는 지문도 남아있었는데 대조 결과 류지친의 지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린젠미가 슈퍼마켓에서 범행 도구를 구입한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현장에는 3개의 담배꽁초가 남아있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그 담배꽁초는 류지친의 친구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9월 1일 류지친의 집으로 놀러 갔었습니다. 그는 1층 거실에서 담배를 피웠고 담배꽁초는 재떨이에 넣었다고 답했죠. 그러나 꽁초는 2층과 3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류지친이 수사 방향에 혼선을 주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쪽지를 작성한 것으로 보았고 친구의 담배꽁초를 일부러 2층과 3층에 버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장에서 카메라가 발견되었고 아쉽게도 메모리 카드는 발견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2010년 경찰은 보다 고도화된 기술을 통해 여러 장의 사진을 복구했다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중 한 장의 사진 속에는 흰 장갑을 착용한 남성이 소녀의 손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육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장녀로 추정했습니다.
남성의 얼굴 또한 보이지 않았지만 류지친으로 추정했고 사진을 찍은 사람은 린젠미로 추정했습니다. 2006년 11월 14일 그렇게 부부는 수배범이 되었지만 9년이 지나도록 부부는 모습을 감췄습니다. 9년 후인 2015년 6월 10일 사냥꾼이 산비탈에 쥐덫을 설치한 뒤 빽빽한 덤불에서 백골 두 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남성과 여성은 3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금태 안경은 류지친이 실종 당시 착용했던 것과 거의 동일했죠. 두 사람은 여름옷을 착용하고 있었고 사건 발생 시기인 9월 초와 맞아떨어졌습니다. 남성의 골격은 약 175cm였고 여성의 골격은 약 155cm였습니다. 이는 류지친과 린젠미의 키와 정확히 일치했죠. 현장에서 농약이 발견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사건이 발생한 해인 2006년 생산된 농약이었습니다. 5일 후 DNA 결과가 나왔고 그들은 류지친과 린젠미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백골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농약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부부가 발견된 곳은 사건 현장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류지친은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택 대출금이었고 다른 하나는 카드빚이었습니다. 류지친이 매월 갚아야 하는 빚은 약 580만 원이었지만 그의 월 순수익은 약 25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분명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또한 부부는 17개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8월부터 카드값을 메꾸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장남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부부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라면 자녀들과 함께 생을 마감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왜 그들 부부는 자녀들을 살해한 후 도주를 선택한 것일까요? 부부도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진실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4년 4월 27일 새벽 대만 펑이안구에 거주하고 있던 란쿤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는 27일 오전 3시경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집을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나 동거녀인 황징회는 그가 이날 집에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즉 란쿤이는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집 앞까지 채 몇 걸음도 안 되는 거리에서 그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군가에 의해 공격을 받아 계단으로 끌려간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집에 들어가기 싫어 스스로 계단을 통해 도망친 것일까요? 당연히 비상계단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란쿤이와 함께 사라진 것은 그의 가방이었는데 그 가방에는 통장과 인감, 그리고 열쇠와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곳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탐문을 나섰고 수색에 들어갔지만 란쿤이의 행방은 끝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황징회는 경찰에게 2가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첫째는 그날 란쿤이가 고객을 만나기 위해 호텔에 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란쿤이의 차는 주차장에 그대로 주차돼 있었습니다. 둘째는 란쿤이가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어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혹시나 싶어 옥상 물탱크까지 수색했지만 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황징현의 모습은 매우 슬퍼 보였고 또한 란쿤이의 실종 때문에 잠도 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집안을 살펴보니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비교적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실종 상태인데 집을 깨끗이 청소했다는 것은 분명 무언가 수상했습니다. 란쿤이의 실종 이틀째가 되던 날, 경찰은 엘리베이터 CCTV를 계속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킷과 헬멧을 쓴 여성이 크고 작은 가방을 들고 4시간에 걸쳐 엘리베이터를 5번이나 사용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성은 완전 무장했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황징회는 흰색 외투를 입고 엘리베이터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원래 경찰은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고 변장한 여성이
그녀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총 11개의 가방을 오토바이에 싣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행방을 쫓기 위해 CCTV로 그녀를 추적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녀는 CCTV에서 사라져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황징웬을 찾아가 어디로 갔었는지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에게 빈 집이 한 채가 있고 지금 집에는 물건이 너무 많아 그곳으로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주도권을 잡은 듯 경찰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 그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곳엔 여러 개의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남아있는 가방은 절반 정도인 5개 정도뿐이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손가락엔 베인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그녀는 야채를 썰다가 실수로 베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란쿠니를 토막낸 뒤 여러 개의 가방에 나눠 담아 어디엔가 유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황징웬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루미놀 테스트를 하기 위해 그녀의 집을 3차례 찾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살던 집에서는 혈흔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황징웬을 경찰서로 연행했고 그곳에서 그녀는 밤낮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과 끈질긴 심리전 끝에 그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더 이상 란쿠니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당시 란쿠니는 36세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월 수입은 약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황징웬은 46세이고 2번의 결혼과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수년 동안 동거 중이었습니다. 2년 전 란쿠니는 황징웬에게 자신의 공장에 4천만 원을 투자하고 6천만 원을 보증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매년 1,000만 원씩 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었죠. 그러나 란쿠니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황징웬은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황징웬은 란쿠니와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황징웬이 임신했을 때 란쿠니는 낙태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란쿠니는 황징웬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결혼을 꺼렸습니다. 범행 전날 황징웬은 큰 플라스틱 통을 사기 위해 철물점으로 향했고 또한 휘발유를 구입했습니다. 그녀는 점원의 눈에 띄지 않게 헬멧을 쓰고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3시경 란쿠니가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그에게 음료수를 권했습니다. 이때 황징웬은 홍차에 여러 개의 수면제를 탔고 그가 의심할 것이 두려워 홍차를 진하게 탔습니다. 수면제는 그녀가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처방받아 몰래 비축해둔 것이었습니다. 란쿠니가 침대에 쓰러진 뒤 그녀는 부엌칼을 들고 결국 란쿠니를 살해했습니다. 그녀는 혈흔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비닐 시트를 침대에 깔아놓는 치밀함도 보였죠. 이후 그녀는 란쿠니를 화장실로 끌고 갔고 결국 그를 절단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옷으로 감싸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일부 가방에는 옷을 넣었고 일부 가방에는 시신을 넣은 것이었죠. 그녀는 미리 CCTV 사각지대에 렌트카를 준비해 두었고 그렇게 그녀는 오토바이를 타고 사각지대로 간 것이었죠. 또한 그녀는 주변 모든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운전면허증을 딴 상태였습니다. 이는 그녀가 수면제를 오랜 시간 비축해 둔 것처럼 살인이 오랜 시간 계획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된 렌트카를 몰고 숲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가방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렀습니다. 이날 그녀는 발각될까봐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어 다시 숲으로 향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니 일부만 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근처에 얕은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묻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란쿠니를 살해한 뒤 휘발유를 싣고 란쿠니의 부모 집 앞을 지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마도 방화를 하려다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란쿠니에게 증오로 가득 차 있었지만 2년 동안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며 천천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범행은 모든 면이 치밀해 보였지만 그러나 결국 그녀는 경찰과의 심리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